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랑시에르 미학으로 영화 이론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고요. 일단 그 발표의 전체적인 약간 발표문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한 경우를 보고요. 약간 재구성을 해서 PPT로 발표를 일단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발표 목적과 문제 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예술들과 달리 이제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할 것들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영화가 현대 예술로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랑시에르에 있어서 제가 다른 미학자들과 달리 새로운 그 관심 때문에 새로운 미학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감각의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영화 이론을 새롭게 제고하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인데요. 그 랑시에르가 갖고 있는 미학적 틀이 영화라는 보다 최근의 예술에서도 어떻게 잘 적응이 될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늘 발표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목표를 하고 있는 비교로 잡고 싶은 내용들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이 전통에서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재현의 패러다임에 대한 일종의 대항 담론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반재현 기획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그런 반재현 기획의 미학들에서는 하나같이 워낙에 이제 과거에 감각과 이성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감성이나 감각, 이런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워낙에 많은 종속된 그런 위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복하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거나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식의 이론들이 많은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랑시에르의 감각의 재분할이라는 개념은 감각과 이성 또는 지성과 감성의 이런 관계들을 새롭게 재분할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두 항을 대립해야 되는 직접적인 대립의 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이것들을 대립적인 항으로 만들었던 그 원리들에 대한 일종의 반성으로서 드러난 미학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장점을 가질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학적 예술 체제라는 랑시에르의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이제 실제적인 미학이 나오는데 이것 속에서 영화가 예술로 규정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감각의 분할로서 어떤 점검했던 예술들은 주로 이제 미학 혁명 시기에 그 미학 혁명과 특히 그 바로 직후에 그 어떤 그 혁명에 얽혀 있는 그런 예술들이었다면 랑시에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 같은 경우는 미학 혁명에 의해서 그것의 어떤 유산들을 물려받고 이미 이제 이거는 랑시에르가 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재현적 위계 질서가 폐지됐다고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영화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때의 가시성의 장치로서 영화에서는 어떤 가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지성, 재현적 지성을 담당한다라고 흔히 오해를 받았던 말의 역량 간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현적인 지성을 단순히 대립적으로 보고 이것의 자리를 말소하거나 삭제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과 새롭게 더 관계시킴으로써 보다 더 풍부하게 예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랑시에르의 미학의 어떤
툴들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랑쉘에 대해서 서투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다룰 랑쉘의 미학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이제 빡다주 디성시블에서 감각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일단 뭐 이 감각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는데 뭐 감성적인 거, 감각적인 거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감각의 분할로 통일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개념 자체는 랑쉐르가 그냥 혼자서 창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칸트의 두 가지 비판서, 제1비판서와 3비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전유해서 만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성의 선언적 형식과 미감적 경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참조했습니다. 가장 이것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서에서 이 감각의 분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통의 어떤 것의 존재와 거기에서 각각의 목들과 자리를 규정하는 절단들을 동시에 보게 하는 감각적 명징성들의 체계를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 부를 것이다. 따라서 감각의 분할은 분류되는 공통의 어떤 것과 동시에 메타적인 목들을 동시에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들과 자리들의 분배는 공통의 어떤 것이 참여에 소용되는 방식 자체, 그리고 개인들 각각이 이 분할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공간들, 시간들, 그리고 행위 형식들을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칸트의 감성의 직관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 시간과 공간은 단순히 어떤 인식의 조건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에서 드러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 물리적인 자리를 상징적인 자리까지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감성의 분할이라는 이 개념은 그리고 여기서 이 시공간 같은 개념들은 역사적인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이후에는 어떤 선언적인 기능을 한다는 면이 이제 칸트와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르상시블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요. 그 랑쉐르가 르상소리에 해가지고 뭐 감지 가능한 것 또는 감각 가능한 것 뭐 비슷하게 번역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수한 지각 정보 혹은 순수한 자극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과 달리 랑쉐르가 얘기하는 이 감각적인 것은 일종의 감각과 감각, 그래서 또는 의미, 이것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어떤 분배된 감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색이라는 것이 색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색들이 있겠지만 그 자체는 르성시블이 아니고 그 색이 선이나 또는 디자인 같은 도안이라는 요소와 함께 어떤 표현 가능한 체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일종의 르블레아그 해가지고 그 색이 그 분할 속의 감각적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체제에서 분할이 되느냐에 따라서 색이 디자인에 종속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랑쉐르가 얘기하는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 색은 이제 디자인과 다름없이 동일한 표현적 형식으로서 설명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적인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이 감각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공통적인 것까지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테틱드라는 그 미학을 이중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금 말한 그 감각적인 분할 개념은 모든 인간학적인 것의 기초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문과 학문 이전에 어떤
우리 그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그 인식할 때 가장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 감각의 분할에 의한 방금 설명드린 감성적 명증성의 체계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나 어떤 미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 세계 자체, 경험적 세계 자체를 이루는 그것의 바탕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어떤 치안이라는 그런 질서의 바탕이 되고 있고, 그러나 랑시에르가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미학이라고 쓸 때는 18세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미학에 대한 일종의 견제하려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때의 감각의 분할이라는 것은 그 감성학에서 얘기하는 그 감각의 분할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자연의 원리든 이성의 원리든 일종의 한 기준에 의해서 감각이 불균등하게 어떤 하나의 전제된 원리 속에서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학에서는 이 두 번째 미학의 의미로 쓰일 때 감각의 분할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재분할, 저는 그것을 이제 에스테틱한 분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그래서 이 에스테틱한 감각의 분할은 어떤 불평등의 전제에 대해서 평등의 전제 속에서 새롭게 다시 재분할한 체제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미학적 예술 체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살펴볼 그 기획은 바로 이 미학적 예술 체제,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미학의 기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 속에서 살펴볼 건데요. 랑시에르가 이제 다른 미학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등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알투세르의 제자로서 막시즘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가장 이제 스승인 알투세르와 결별하게 된 게 지식의 불평등의 근거에서 사회 변혁이든 철학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지능의 평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 무지한 스승이라는 저서에서 이제 그것을 잘 정리해두고 있고요. 그런 식의 그 평등 논제를 계속 이제 미학적인 분야에서도 끌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랑시의 미학적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미학적 평등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평등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감성 분할된 우리 세계가 불평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불평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감성의 평등을, 해방을 꿈꾸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어떤 전제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목성론적인 방식에 의해서 평등을 맞춰가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가정을 해서 평등하다라는 가정을 전제해서,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어떤 계속 마니페스타시옹을 통해서 현실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평등을 가정했을 때도 새로운 세계, 그 불평등한 세계와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룰 영화의 이야기도 사실은 랑시에르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얘기되고 있는 분야의 똑같은 문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평등의 언어로 썼을 때 그것의 귀결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살피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것도 이제 랑시에르,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오늘은 조금 일부러 삭제를 했는데요. 랑시에르한테 이 평등이나 감성의 분할 개념으로 미학이 설정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학 자체가 어떤 감각적인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와 곧바로 직결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랑시에르의 영화적인 접근 방식은 일종의 시네필, 아마추어 그 영화 애호가의 입장으로서 접근한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애호가지만,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영화를 잘 모르지만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애호가로서의 영화에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평자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더 자세히 얘기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화를 비편이나 이론적인 대상으로 먼저 보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만들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영화를 일종의 애정 대상, 그렇죠? 열정 또는 애정의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영화 이론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영화 우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아주 독특한 새로운 개념을 자기 전략적으로 일부러 쓰고 있고요. 영화 우화라는 그런 이 페이블이라는 단어로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것들이 어떤 특정 전문가들한테만 넘겨져 있는 건 아니라는 이런 식의 평등에 근거해서 모든 기존의 영화 미학, 철학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화 우화일 뿐이다 라는 식의 도전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영화 우화가 영화 예술과 동체를 계속 이루어왔지만, 랑시에르가 보기에 이때 영화라는 것, 기술적인 수단으로서의 영화나 어떤 특정한 예술 장르로서의 영화보다 예술 관념, 어떤 것을 예술로서 생각하는 관념이 역사적인 오랜 형성을 거치고 이것이 더 우선한다라는 얘기 속에서 주로 영화 우화를 그 첫 번째 저서인 그 영화 우화라는 제목을 달고 온 그 저서에서는 주로 새로운 영화에 대한 생각, 관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한 10년 간격이 나서 이제 새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영화의 간격들의 근원에 있는 예술과 역사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영화의 간격들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영화에 대한 우화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주 미시 서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 간에 영화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화의 간격들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예술과 그 다음에 그 각각이 영화 우화들이 각각이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긴장이 형성되는 것을 영화 우화라고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우화는 랑시에르를 비롯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먼저 말한 건 아니고 다른 영화 우화들을 살펴보면서 영화 우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극작술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결국은 이제 그런 극작술들, 여러 영화 우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화 우화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극작술에 이게 이제 랑시에르의 일종의 철학함 또는 미학함의 방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조금 방금 현대적인 새로운 영화들 얘기하는데, 랑시에르는 어쨌든 그 다시 19세기 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1920년대 아방가르드 영화인들이 했던 작업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예술로서의 영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화가 예술이 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영화의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영화 우화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의 전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 개입 의도를 PPT가 좀 세고가 없어서 그런데 그 영화의 순수성 혹은 예술성에 대한 관념을 제고하고,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영화의 예술성을 어떤 특정한 성격의 순수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화의 새로움을 규명한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것의 대체적인 경향이 뭐냐면 재현예술은 어떤 고전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재현적인 것은 현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영화에서의 고전과 모던의 경계를 재현 여부로 나누고, 그 재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야기가 있느냐
서사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법적인 일종의 분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평등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이런 논의에 대한 전체적인 제고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룰 거는 여러 우화들이 사실 이 책에서 구성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 그 앱슈테인이라고 하는 비평가이자 제작자의 우화를 가장 중심 있게 이 발표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상 그 미학적인 기존 미학적인 개념으로 치면 모더니즘 예술론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에 대한 생각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것과 또 단절하거나 결별하는 이런 현대의 이론들도 사실은 그것을 전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 같은 감각의 분할의 질서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앱슈타인의 우화를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예술과 관련한 논의에서 랑시에르가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이것은 예술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좀 바뀌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질문이 그 예술에 있어서 가상과 실제 그리고 감각과 사유 그다음 지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어떤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술 장치, 즉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영화를 말하겠죠. 이것과 이야기들을 말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 아래 그 앱슈타인의 우화부터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근데 앱슈타인을 계속해서 프롤로그 첫 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자꾸 이렇게 자신의 미학적 형상처럼 그러나 역설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앱슈타인이 얘기하는 새로운 예술의 개념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예술의 기술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학적인 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앱슈타인 자체는 랑시에르와 전제가 달라요. 가상과 실제, 그 다음에 감성과 이성 이것을 일단 불평등하게 구분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랑시에르와 비슷한 사유를 전개하지만 사실은 다른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꼼꼼히 훑어보면서 랑시에르가 이것을 자신의 미학적인 평등의 언어를 어떻게 번역해내는지 이것을 보고 이것이 결국은 랑시에르 우화의 기본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프롤로그 첫 시작부터 랑시에르가 앱슈테인의 몽주 시네마라고 하는 그 영화 평론집에서의 한 대목을 끌어오는데요. 첫 시작이 바로 진정한 비극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비극은 중지 상태, 그러니까 서스펜스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 영화의 이제 샷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비극은 모든 얼굴을 위협하고 창문 커튼과 문고리에 있고 또는 펜줄 끝에서 묻어난 잉크 한 방울로도 비극이 피어올 수 있다. 그리고 물잔 속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잿더리 홈 위에서 위협하는 연기를 내뿜고 일단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 자체가 등장한다기보다 사물들, 그쵸? 카메라로 비쳤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물들에 관한 이제 묘사가 쭉 이어나가고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 여기서 기다림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극일체를 만들어낼 비극적 결정체가 어딘가에는 있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뭔가 파동이 번지고 계속 번져나가고 그 다음 며칠 순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진실이고 이야기는 거짓이다 라는 아주 그 영화가 진실이야? 가상이 진실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발표문에는 그 영화 우화에는 그게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윌리엄 처칠 드밀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1918년
그 무성 영화를 보고 앱슈타인이 이걸 이제 쓴 글이고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인 건 뭐냐면 이게 진정한 비극에 해당하는 앱슈타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은 그런 작품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비극 논리에 기댄 관습적인 그냥 멜로드라마, 감정이 어떤 미메시스의 원리에 의해 어떻게 했을 때 울게 되어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걸 보고 앱슈타인이 새로운 예술을 기획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방금 영화는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 진실이라고 얘기한 영화가 사실은 그런 스크린상의 어떤 허구 이야기를 보고 만들어진 우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진실인 것과 허구인 것이 앱슈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가 벌써 미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화라는 게 사실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화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미묘해지고요. 어쨌든 앱슈타인은 그 예술적인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 일의 비극시부터 그 규제해오던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는 어떤 줄거리,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자아내야 하는 그런 기대감의 방식으로 플롯이 짜져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행동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앱슈타인은 서스펜스극은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영화에 있어서 진정한 반재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혁명적인 예술이고 진짜 새로운 예술이다. 연극까지도 그걸 이뤄내지 못했다 하면서 영화에 대해 아주 예찬하고, 심지어 이미지에 대해서 플라톤이 가졌던 불신도 일소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감각의 오랜 전쟁도 날려버리고, 이미지가 가졌던 그 수동성의 문제를 일시 해결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해졌냐고 하냐면 영화의 어떤 미학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하는 기계가 갖고 있는 그 기계 자체가 기존하고 달리 움직임을 어떤 가상적으로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움직인 빛에 의해서 운동을 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하는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화라는 기계 기술이 갖고 있는 특정성에 의지해서 새로운 비극시, 새로운 혁명의 이념을 산출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예술이야말로 그 미토스가 아닌 이제는 옵시스. 그 옵시스는 뭐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6가지 요소 중에 뭐 미토스, 렉시스, 옵시스, 디아노이아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옵시스는 어떤 본질적인 비극의 본질적인 계기는 아닌데, 앱슈타인은 영화에 와서 이제 그걸 뒤집으면서 어떤 시지각적인 효과, 이것이 이제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부터가 그런 미메시스의 원리에 의해서 잘 짜여진, 마치 이미 예견된 결말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재방향으로 열린 상황들이었고, 근데 영화가 이제 그 삶을 카메라라는 기계 눈을 이용해서 어떤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그 비가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착해냄으로써 드디어 영화야말로 삶의 진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최초의 예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러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사실은 너무 낡아 빠진 그런 별로 실험적이지 않는 그런 멜로드라마를 그리고 있는 영화를 보고 구성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념이고 관념이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영화 우화의 극작수를 잘 보여주는 것, 어떤 새로운 생각은 항상 앞선 것을 기대해서 그것에 대한 재해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네,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빛으로 가능하다는 이 서스펜스가 알고 봤더니 상징주의 연극이라고 하는 메테르 링크의 두동의 비극에서 미리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화의 반재현 기획이라는 것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폐기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비극적인 서스펜스, 이것은 사실은 영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리고 그 밖에 있었던 영화가 아닌 다른 예술, 이 두 가지 타자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화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그 영화가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정성에 의해서 규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랑시에르의 미학적 예술 체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규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체제에서는 랑시에르 미학적 예술 체제는 아까 말한 그 감성을 새롭게 분할한 체제고요. 그 이전에 어떤 사실상 윤리적 이미지 체제나 제어적 예술 체제 같은 다른 체제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체제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체제의 특징은 어떤 제작의 새로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감각의 자율성,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충족하는 것을 예술로 식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화는 어떤 면에서 그것을 미리 충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성이라는 매체적인 조건 때문에 법칙도 없이, 그러니까 무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순수한 사물의 수동성을 새기고, 그 다음에 형상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지성의, 제어적 지성의 자리를 동요시키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이미 미학적 예술 체제가 중요시하는 그런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예술로 식별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이게 사실 메인인데 좀 시간이 좁혀서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영화는 일단은 예술 자체와 대립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그 이야기를 주로 했던 문학 이후에 발생한 예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재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것으로부터 규정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학에서 규정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문학이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미문이나 문예라는 의미의 뜻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과거의 감성의 체제에서 이야기를 통한 의미하기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통한 보여주기의 관계를 새롭게 분할한 체제가 문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낭만적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플로베르가 묘사한 서사들을 보면 마치 정말 영화의 쇼트처럼 어떤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익명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찰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쇼트의 어떤 이미지화처럼 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랑시에르는 오히려 문학이 영화적인 글쓰기를 먼저 체득한 그런 식의 장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 제가 일단 네네, 이거예요. 네.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제 낭만적인 혁명, 그래서 미학적 예술 체제의 논의를, 체제의 계승자로서 예술이 일단은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키노아이라고 하는 그 기계적인 놀이 봤더니 그냥 보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보라는 것만 보고, 어떤 새로운 가시성의 감각, 이것을 전혀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술로서 승화되기 위해서는, 또는 예술로서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카메라 감독 또는 뭐 이런 감독이나 편집하는 능동적 지성의 개입이 불가피해서, 영화의 이제 특수성은 뭐냐면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 예술로서 식별되었지만 그것이
그건 이제 즉각적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그 예술로서의 어떤 그 의지를 계속 예술로서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현적 예술 체제, 어떤 능동적 지성을 다시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화가 단순히 산업의 대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발견하면서까지도 예술로서 있기를 원했던 어떤 영화의 의지를 랑시르가 이제 평등적으로 왜 문학이나 뭐 조이스나 이런 말라른 데만 예술을 하고 싶었겠냐. 영화도 그것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어떤 예술이길 원했다. 그래서 그 기술성이 그런데 문제가 된다라면 그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학은 버렸던 재현적 예술 체제를 나는 새롭게 취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 영화는 낭만적인 시학과 고전 시학을 동시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중적인 모순에 처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와 문학이 둘 다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 동일하게 예술로서 식별이 되긴 하지만요. 감성의 분할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공통성을 분유하는 동시에 각자의 상대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에서 랑시에르 툴이 중요한 것은 문학은 재현적 예술 체제와의 어떤 갈등을 일부러 대립시키고 야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었지만 영화는 문학과 다른 이미 문학의 일군 그 역사성, 문학의 교훈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영화의 과제는 또 다른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학적 예술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무차별해져서 어떤 새로운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현적 예술 체제는 영화가 문학은 버렸지만 영화는 영화의 방식으로 새롭게 그것을 소화해서 관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학적 예술 체제라는 것이 죽은 체제나 또는 한 번 역사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론적으로 뭐 끝날 종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이 안에서 발견되는 예술과 함께 미학적 예술 체제도 그 모순을 발견하면서 예술과 미학적 예술 체제가 상호 간에 어떤 자신들의 역량을 더 최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 조절을 못했는데요. 네, 다음. 시계를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했더니 시간 조절 못하셔서 이 선생님이 논평 해주시고요. 저 5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논평 19분 10분. 네, 논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평문을 준비했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랑시에르는 자신의 철학적 혹은 미학적 작업을 이론으로 관측하지 않습니다. 예술, 도서, 영화의 이중 기능의 발표죠.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차라리 논쟁적 계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방법이 궁극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유 대상의 불순성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원리로부터 부정될 수 있고 또 따라서 다른 것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뒤섞여 있는 불순한 것인데 사물들을 어떤 원리를 통해 분할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하나의 정치적 입장, 즉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치를 봉쇄하는 관점이다. 랑시에르의 작업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개입이고 따라서 그리고 이 개입을 통해 그는 사유 대상의 불순성을 가시화하고 드러내고 합니다. 랑시에르의 두 영화에 관한 두 저작에서 사유 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영화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불순한 대상이다라고 랑시에르는 보는 것 같습니다. 랑시에르가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는 영화 애호가의 관점이 드러내고 문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불순성이라고
랑시에르가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영화라는 이 불순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매체의 고유성을 통해 정의하는 시등은 따라서 애초에 배제가 됩니다. 영화는 오직 그것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사유되어 온 역사적인 영화적 사건들을 통해 탐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다른 랑시에르의 저작들에서처럼 앞에서 언급한 영화에 관한 두 책은 역사적 탐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의 결과를 통해 그는 영화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고 재유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어쨌든 그 영화에 접근하는 랑시에르의 접근이 역사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김윤상의 발표를 좀 해보면 따라서 랑시에르는 영화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영화, 우화, 이 사람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정책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즉 영화에 관한 이야기의 구성 혹은 그걸 통한 영화 구성의 본성의 구성입니다. 랑시에르의 영화 우화는 영화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영화에 관한 우화들의 검토로부터 시작되고 그 가운데 김 선생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 엠스텍의 우화인데요. 하나 얘기하자면 우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중적으로 쓰이는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에스팅에 따르자면 영화는 근대 미학적 혁명이 완수한 것, 즉 자연과 삶의 진리는 인과적 연쇄들로 짜여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고전적인 스토리적인 것일 텐데요. 무한히 많은 미식 운동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앱스텍이 확인하고 있는 이 탈구상은 그 영화 우화의 핵심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김 선생이 여기에서 이 우화의 첫 번째 역사를 이제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좀 전에 듣던 발표에는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영화 우화의 텍스트의 번역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불문으로 써 있는 Le cinéma à l'art des histoires que la vérité au mensonge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걸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어 번역자가 이거를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번역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에 속하듯이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에 속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화와 이야기 예술의 관계는 진리와 거짓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아까 그 앱스테인에서 얘기했던 영화는 진실이고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김 선생은 텍스트의 그대로 따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랑시에르가 얘기를 하면서 앞에 그 앱스테인의 얘기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김 선생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다시 말하면 어쨌든 영화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떠날 수 없고 이야기 예술이다. 이런 것들은 랑시에르의 어떤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했던 어떤 논지는 크게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중간에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2장의 부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랑시에르는 이 책에서 어떤 점에서 영화는 이야기 예술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앱스테인의 영화 우화와 랑시에르 우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일 혹은 전제에서 후자의 이해를 설명하는 일은 랑시에르의 영화 우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이 이어서 같은 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탈구상, 어쨌든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탈구상은 이미 상종주의 연극 혹은 플로리베아 같은 근대 문학에서 이미 미학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화는 이 이후에 온 것이다. 랑시에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운동들의 기계적 기록으로서의 영화는 이 문학시대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탁월한 예술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이란 문학적 존재론이라는 게 어떤 운동들, 파동들이었고, 그래서 그 운동들, 파동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이미지, 영화적 예술로서의 그 운동하는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야말로 그 새로운 문학적 존재론이 근대혁명이 이룩한 것들을 탁월하게 기술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왔던 건데, 여기 이제 에스탱이 있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줄을 서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들의 기계적 기록서의 영화는 이 문학 시대 이상을 실현시켜줄 탁월한 예술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것은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무슨 상업적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영화를 감각의 언어와 동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순적일까? 카메라는 수동적인 것이 되기라는 능동적 작업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저긴데 어쨌든 그 텍스트에 랑셰르에 보유한 어쨌든 수동성과 능동성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이학 체제에 보유한 어떤 개념인데, 어쨌든 그것은 삭제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것은 반제적인 새로운 예술 체제 예술이 내재했던 것들을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화는 이중화된 문화, 하나의 줄거리를 중시시키는 또 다른 줄거리의 공존, 즉 미학적 예술 체제와 제한적 예술 체제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김 선생이 영화를 랑시라가 궁정하고 있는 미학적 체제의 틀 안에서 이 논문은 미학적 체제 틀 안에서 어떻게 영화가 하나의 예술로 설명될 수 있는가 주안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화는 이미 미학혁명 이후에 온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화가 어떻게 문학이나 연극 혹은 미술처럼 미학체제 안에서 하나의 예술로 정립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보다는 영화의 이 사후성이 미학체제에 관해서 논의됐던 것들, 미학체제에 대해서 설명되었던 랑셰르가 그것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전개시키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보충적인 이야기를 보자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화화들은 영화인들, 관객들, 영화 비평가들, 애호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레즈나 그대로 어떤 철학자나 역사가들에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랑셰르는 특별히 영화 애호가를 영화 애호가의 자신의 관점을 동일화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관객들에서는 심지어 애호가의 정치를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객도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랑시아르 때는 관객, 해당되는 관계는 텍스트도 있고, 그런데 관객도 아니고, 하고 비평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이 애호가가 영화에 대한 사회에서 특권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랑셰르의 영화화는 논쟁적 개입임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논쟁적 대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랑셰르가 역사적인 탐구를 쭉 진행하는데 이 탐구의 결과로서 현재 영화에 대한 논의들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화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쓴 둘레즈는 랑셰르의 중요한 논쟁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 랑셰르는 둘레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따라서 그렇다면 랑셰르 영화후에서 둘레즈의 영화 이론은 어떻게 재위치되고 있는가, 어떻게 설정되고 평가되고 있는가, 약간 좀 이렇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의 자세한 논의보다는 그 관점, 평가의 관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